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과 비참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 그 차이가 단 하나의 요소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돈이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심지어 운도 아닙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같은 불행 앞에서도 건강한 사람은 견디지만 아픈 사람은 무너진다고. 오늘 당신이 무심코 내린 선택 하나가 20년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만복이 찾아갑니다. 오디오북입니다. 틀어놓고 편안히 들으세요.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문제 상황을 주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같은 문제 앞에서 무력감에 빠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전날 밤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했고 두 번째 그룹은 4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건강의 힘입니다. 같은 인생, 같은 문제라도 몸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이 됩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건강과 만족이야말로 부의 근원이라고 했고, 에피쿠로스는 고통 없는 몸이 모든 쾌락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30대에는 아직 젊으니까 하며 몸을 혹사합니다. 40대에는 이번만 참자하며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어서야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건강의 악화가 도미노처럼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면 근육이 줄고 살이 찝니다. 살이 찌면 당뇨와 고혈압이 옵니다. 만성질환이 생기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하면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고립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가지가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한 가지만 지켜내면 모든 것이 선순환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시작하면 체중이 줄고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잠을 잘 자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으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삶의 의미가 생기고 의미가 있으면 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 70대 노인의 뇌를 스캔했더니 운동하지 않는 50대보다 해마가 더 컸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입니다. 즉,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의 행복도가 연봉 5천만 원이 오른 것과 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그들은 매일 아침 산책으로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건강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운동을 안 해도 당장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 과식을 해도 내일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룹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무시한 모든 신호를, 내린 모든 나쁜 선택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쌓여온 빚을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은 건강을 탐구하는 시작이다. 역설적이지만 사람들은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아프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10년 후에 나는 지금의 나에게 무엇을 부탁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몸을 챙겨줘. 지금 내가 내린 선택이 나를 만드니까.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하는 선택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오늘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는 선택. 오늘 물 대신 콜라를 마시는 선택. 오늘 일찍 자는 대신 유튜브를 보는 선택. 이 모든 것이 쌓여서 10년 후에 몸을 만듭니다. 노년의 행복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 또렷한 정신, 고통 없는 하루.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돈이 적어도 행복합니다. 집이 작아도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합니다. 70세 이상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위는 건강을 더 챙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2위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3위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10위 안에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건강 없이는 가족과의 시간도 하고 싶은 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준비합니다. 그들은 건강을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봅니다. 오늘 운동하는 30분은 낭비가 아니라 20년 후를 위한 저축입니다. 오늘 거르는 야식 한 끼는 참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청년기부터 노년까지 추적 관찰한 이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50대에 건강 습관을 바꾼 사람들도 10년 안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60대에 시작한 사람들도 70대가 되었을 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했습니다. 즉,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물 8잔 마시기, 밤 11시 전에 잠들기, 아침 스트레칭 10분, 한 끼에 채소 반찬 하나 더 먹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이것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70대가 달라집니다. 건강은 운이 아닙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습관이고 매일의 작은 결정입니다.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이 몸입니다. 이 몸 위에 모든 행복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랑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타고난 거야. 하지만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질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더 밝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신중합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의 명랑함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하고 선택하고 훈련한 결과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쌍둥이를 5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였지만 50대가 되었을 때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명은 여전히 밝고 긍정적이었고 다른 한 명은 냉소적이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건강 습관이었습니다. 명랑함을 유지한 쪽은 규칙적으로 운동했고 충분히 잠을 잤고 만성 질환을 잘 관리했습니다. 반대쪽은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고 수면을 희생했고 건강을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뇌과학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분은 뇌 속 화학물질의 균형에서 나온다고.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이 물질들이 충분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충분히 자면 도파민 수용체가 회복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몸이 아프면, 영양이 불균형하면 이 물질들이 고갈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우울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뇌가 지금 필요한 화학물질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한 우울증 환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0년간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의사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3개월만 매일 아침 30분 걷고 밤 11시 전에 자고 하루 3끼를 제대로 먹어보세요. 3개월 후 그의 우울증 점수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몸을 돌본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건강과 명랑함의 관계입니다. 둘은 서로를 끌어올리는 쌍둥이 같은 존재입니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움직이면 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이 선순환이 시작되면 당신이 견딜 수 있는 삶의 폭이 넓어집니다. 같은 스트레스 앞에서도 건강한 사람은 힘들지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건 절대 안 돼.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크기는 같은데 받아들이는 마음의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은 신체 활동력의 저하에서 온다. 그는 감정을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몸의 상태가 반영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명랑함을 되찾고 싶다면 마음을 고치려 하기 전에 몸부터 고쳐야 합니다. 내가 우울한 건 성격 때문이야 라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제 몇 시간 잤는가? 이번 주에 햇빛을 봤는가? 오늘 제대로 된 식사를 했는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명랑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기 간단한 실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주간만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매일 아침 20분 산책하기, 밤 11시 전에 잠들기,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기, 카페인과 술 줄이기. 그리고 2주 후 자신의 기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물론 이것이 모든 우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약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떤 치료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명랑함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성취의 축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해내는 것. 그것이 마음의 바닥 기분선을 올립니다. 오늘 30분 걸었다. 오늘 물 8잔을 마셨다. 오늘 11시 전에 잤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나는 내가 정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자기효능감입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있는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일 다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반복되면 학습된 무기력이 됩니다. 그래서 명랑함을 가꾸려면 큰 목표부터 세우지 마십시오. 올해는 10kg 빼겠어. 같은 것 말입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겠어. 작고 확실한 것부터, 그것을 지키는 것부터. 그렇게 하루하루 성취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이 변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명랑함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불행해도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우울하면 그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우울증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반대로 명랑한 노인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명랑함은 나이가 들수록 재능이 아니라 책임에 가까워집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명랑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을 수 있을 만큼 나를 관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명랑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밤 일찍 자는 것, 내일 아침 햇빛을 쬐는 것, 오늘 한 끼 제대로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바퀴에 매달린 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출근하면 업무가, 퇴근하면 가족 걱정이, 밤이 되면 노후 불안이 몰려옵니다. 일, 돈, 건강, 자녀, 부모님, 걱정거리는 끝이 없고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하지만 고대 철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기쁨의 폭발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한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쾌락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 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흥분이나 열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평온을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은 더 큰 불행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충동적으로 돈을 씁니다. 화난 사람은 관계를 망칩니다. 초조한 사람은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불안과 후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평온을 잃은 삶의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각의 교통정리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걱정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회사 일, 건강검진 결과, 자녀 진로, 노후 자금, 부모님 건강.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채우면 뇌는 마비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생각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생각하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할 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다음 주 걱정은 다음 주에 하십시오. 이것이 어렵다면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머릿속을 떠도는 걱정들을 모두 적고 하나씩 분류하십시오. 지금 해결 가능, 나중에 해결 가능, 해결 불가능. 그리고 지금 해결 가능한 것 하나만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10가지 걱정이 사실은 2에 3가지로 압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머지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극의 단순화입니다. 현대인의 평온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도한 자극입니다. 스마트폰 알림, SNS, 뉴스, 유튜브, 수많은 모임과 약속. 우리는 하루 종일 외부 자극에 끌려다닙니다. 뇌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뇌가 계속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 시스템이 무뎌진다고. 그러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결국 일상의 평범한 것들에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산책길의 바람, 조용한 저녁,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평온을 되찾으려면
의도적으로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스마트폰을 완전히 꺼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아무 약속도 잡지 마십시오. 한 달에 한 번 SNS를 보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뭔가 놓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놓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되찾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고요한 시간입니다. 어느 선생이 말했습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는 늘 뭔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평온은 더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빼는 데서 옵니다. 세 번째는 욕망의 속도 조절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가져야 해. 더 이뤄야 해. 더 빨리 가야 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급.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목표에 도달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쁘다가 금방 다음 목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이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자연적이고 필요한 욕망, 자연적이지만 불필요한 욕망, 부자연스럽고 불필요한 욕망. 그는 첫 번째 욕망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것, 추위를 피하는 것,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사람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명품 옷, 고급 아파트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얻지 못했을 때 불행하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욕망이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온을 지키려면 욕망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이것을 꼭 가져야 행복할까? 이것을 지금 당장 가져야 할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가진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오늘의 식사.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미래에서 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 저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지금 이 순간을 망칩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환상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이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앉아 있고,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은 것입니다. 물론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불안이 현재의 평화를 빼앗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5분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코로 들어오는 공기,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입으로 나가는 숨, 그것만 느끼십시오. 이 간단한 연습이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대부분 평온합니다. 평온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가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비우고, 불필요한 자극을 비우고, 불필요한 욕망을 비우고, 불필요한 생각을 비웁니다. 그렇게 하나씩 비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이구나. 바로 이것이 평온입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숨어 있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누가 더 높은 직급에 있는지, 누구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갔는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지가 화제가 됩니다. 동네 모임에서는 누가 더 젊어 보이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누구 남편이 더 잘 나가는지가 비교됩니다. 심지어 가족 모임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은 묻습니다. 요즘 사업은 잘 돼? 애는 취직했어? 집은 샀어? 이 질문들 뒤에는 은근한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서열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약자의 자리로 밀어 넣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게임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1등을 해도 불안하고 2등을 하면 분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러움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동시에 가장 비천한 감정이다. 왜 비천할까요? 그것은 남의 성공을 통해 나의 실패를 확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과 불안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SNS는 비교의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SNS에 자신의 최고의 순간만 올립니다. 행복한 여행, 맛있는 음식, 성공한 순간. 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느낍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구나. 나만 불행하구나.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 10분의 1입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힘들고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교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투를 느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승진이 부럽다면 그것은 내가 승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동료의 날씬한 몸이 부럽다면 그것은 내가 살을 빼고 싶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욕망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질투를 느낄 때 화를 내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일까? 많은 경우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회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큰 집이 부럽습니까? 정말 큰 집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단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까? 명품 가방이 부럽습니까? 정말 그 가방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진 사람의 여유로운 삶이 부러운 것입니까? 진짜 원하는 것과 남의 시선 때문에 원한다고 착각하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그러면 질투의 90%는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정리입니다.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만날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돌아올 때마다 스스로가 작아지는 관계는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대화 중에 끊임없이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고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요즘 주식으로 얼마 벌었는데 우리 애가 또 상을 받았어.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죽겠어. 이런 말 뒤에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당신의 자존감은 서서히 깎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이 선택한 것이다. 가족이나 직장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관계라면 당신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대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당신의 실패에 공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비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 기준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남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미 없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과 뛰어난 외모를 타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든든한 지원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런 조건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운이 그랬을 뿐입니다. 그러니 남과의 비교를 멈추십시오.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작년보다 올해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지난달보다 이번 달 조금이라도 건강해졌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덜 화를 냈습니까? 이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것. 이 게임에는 분명한 승자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삶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다. 당신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습관입니다. 비교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비교는 내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는 내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만 계속하면 당신의 뇌가 변합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남의 성공보다 나의 작은 행복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한 실험이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그룹과 쓰지 않은 그룹을 6개월간 추적했더니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의 행복도가 25% 상승했습니다. 수입이나 건강 상태는 변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현실을 보는 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교와 질투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만족으로, 남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성장으로,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는 순간 늦은 나이에 찾아오는 조용한 자존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 위에 진짜 행복이 세워집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로맨틱한 감정으로만 여깁니다. 가슴 떨리는 설렘, 함께 있고 싶은 갈망, 헤어지기 싫은 아쉬움. 우리는 이것을 순수한 감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사랑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종족 보존의 의지가 개인을 속이는 방식이다. 그는 사랑이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생명이 자신을 이어가려는 본능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강렬하게 원하는 이유,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 거절당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무의식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냉정한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우리는 사랑의 고통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이별이 인생 전체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의 거절이 내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단지 생명의 본능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다는 것을. 중년 이후의 사랑과 관계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20대의 사랑은 열정으로 타오릅니다.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 감정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대의 사랑은 다릅니다. 열정보다는 안정이, 설렘보다는 편안함이 중요해집니다. 이것을 쇠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워서, 불안해서, 누군가가 필요해서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완전한 나로 서서 상대를 선택하는 사랑을. 이것이 중년 이후에 맺어야 할 관계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는 의존이 아닌 동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내 기분이 좌우되고, 상대방의 일정에 내 일정이 맞춰지고, 상대방의 생각에 내 생각이 묻힙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리고 의존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한쪽이 지치거나, 한쪽이 떠나거나, 한쪽이 변하면 끝입니다. 진짜 사랑은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나란히 걷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탱하되 기대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되 동화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서되 너무 가까이 서지 마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 있고, 참나무와 잣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라지 못한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이 있고, 상대에게는 상대의 삶이 있습니다. 관계는 이 두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지. 둘 중 하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자아 위에 세워진 관계입니다. 앞의 장들에서 우리는 건강, 명랑함, 평온, 비교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관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명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짐이 됩니다. 평온하지 않으면 사소한 갈등도 전쟁이 됩니다. 비교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상대를 경쟁자로 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두 명의 건강한 사람이 만듭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성숙한 두 사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불안을 잊으려고, 공허함을 메우려고 누군가를 만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쪽의 나와 반쪽의 상대방이 만나도 온전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결핍만 확인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과 온전한 1이 만나 더 풍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 속의 성장입니다. 좋은 관계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나쁜 습관을 용인하면서도 그것이 당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줍니다. 당신의 약점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줍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 함께 버티며, 당신이 나태해질 때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편하게만 만드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말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이것을 물어라. 이 사람과 늙어서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육체적 매력은 시들고 열정은 식지만 대화와 성장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까? 더 명랑하게 만듭니까? 더 평온하게 만듭니까? 더 자유롭게 만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지킬 가치가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을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작아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위니캇은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정서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지표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은 아무나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더 외롭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진짜 연결을 경험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단단히 세우는 것을, 그 단단함 위에서만 건강한 사랑이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몸, 명랑한 마음, 평온한 정신, 비교 없는 자존감, 그리고 성숙한 관계.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명랑한 마음을 만들고, 명랑한 마음이 평온을 가져오고, 평온이 비교에서 벗어나게 하고, 비교 없는 자존감이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는 다시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탱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선순환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쇠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지혜로워지는 과정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해야 하고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자유롭게, 더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몸을 돌보고, 마음을 가꾸고, 평온을 지키고, 비교를 멈추고, 진짜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다는 것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